NFC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NFC는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뒷면을 열어보시면 전부 NFC 안테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대부분 그런 안테나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는 부분식 교통카드를 인식을 해서 스마트폰 상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핀테크에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규제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게 언론에 좀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요. 지금은 규제 관련 이슈는 다 없어진 상태로 서비스 준비를 저희 쇼핑몰에 부침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결제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를 핸드폰 뒷면에 접촉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4월 달부터 아마 일반 쇼핑몰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테라 펀딩이라는 부동산 P2P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기 좀 어려운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끔 개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주는 서비스고요. 이제 시작은 저희가 12월에 이제 첫 펀딩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8억 정도는 이렇게 개인 간의 대출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같은 P2P 대출 사업자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이제 자금을 수신하는 문제와 이제 여신하는 문제가 좀 이렇게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또 페이게이트가 이제 스크로 업체로 이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제휴를 해서 하면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좀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많이 좀 원익에서 좀 법을 좀 개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얼마나 유명해요? 이 비즈니스가? 해외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5개 정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P2P 대출. 네,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 팀의 이승건입니다. 저희는 정말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비스가 너무 간편해서 한 번 쓰면은 80%의 유저가 계속 씁니다. 굉장히 중독력이 있는 서비스고 정말로 보낼 금액 입력하고 사용자 연락처에서 자신의 입금마를 보낼 사람만 선택하고 암호 입력하면은 송금이 끝납니다.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저희는 지금 7개 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고 제휴은행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런칭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규제와 싸웠고 저희는 사실 황 대표님과 함께 많은 부분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제 이슈는 당장 사업이 불가능한 건 없지만 우려는 이제 임 내정장님께서 핀테크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으신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업이 이제 개화되는 그런 시기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좀 편리하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좀 일관된 정책의 의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는 이제 빈센트라고 있었는데 제가 2월까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는 수료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스타트업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져서 직접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이밍 컴퍼니라고 컨설팅 회사에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해도 이렇게 눈에 뭐 혈배출이 터지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3일 스타트업 3일 만에 창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이건 이제 옛날 회사고 지금 저희 회사는 이름은 피플펀드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A% 유진
모든 어떤 방향은 비슷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도 같은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 부분은 좀 많이 달라지고 저희는 한쪽은 대출이지만 다른 한쪽은 투자라는 특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쪽으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권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델,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어떤 규제 부분에도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소프트한 정책 방향 이런 쪽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공유사무소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제 테크놀로지와 로 법률을 연결하는 이제 자문을 하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과 법률이 함께 문제되는 곳에는 주로 이제 제가 등장을 하는데 요즘 이제 필테크도 바로 이제 기술과 법률의 문제라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금융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허가 산업이고 인허가 산업이라는 것은 멤버십 구조이고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굉장한 세세한 규제를 건국 이래로 쌓아 올린 산업이기 때문에 그 드물만은 새로운 상수들이 입장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쉽지 않고 또 여기 이제 다양한 대표님들이 오셨지만 사실 거의 준금융업을 하는 구조를 갖는 대출이나 투자 중개에서 기존의 금융업자를 보조해서 쉽게 금융업을 하게 하는 이제 정보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복잡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인들이 이것을 한 번에 쉽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얘기를 기묘한 상황인데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보좌관입니다. 저도 김영환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범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퍼센트 운영하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 간 투자 대출 중개 서비스 P2P 대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핀테크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6월에 출산 앞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 손재범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IT 담당을 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그 취재를 다양하게 지금은 삼성그룹, 전자, 통신회사들하고 또 스타트업들 많이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에서 2013년에 그 스탠포드 연수 다녀와가지고요. 그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썼고 그 뒤로 이제 많이 지면하고 또 뭐 소셜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제가 저는 이제 핀테크 기사도 저희 매일경제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 많이 쓰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핀테크에 대해서는 좀 유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도 핀테크 옆에서 이제 스타트업들 하는 것도 봤고 직접 써봤고 또 한국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규제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유저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 김영환 의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같은 분이 좀 많아서 TV도 김영환 TV도 봤고요. 이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예, 근처 예. 거기 고요
강남에서 하는 모임 엑스포. 고배 집회는 아니고 엑스포. 제가요 그때 거기서 만났어요. 예예예 저 그냥 정지훈 박사님하고 저 최홍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엑스포럼 포럼 엑스죠. 여기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책 중심으로 북포런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 CES 다녀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올해 이제 테크 트렌드나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데서 저 기자니까 관심이 좀 많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핀테크도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그 단순 테크놀로지와 또 금융 이런 또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소비자죠, 소비자 이용자 또 이제 수신 여신 그 자들이죠. 이렇게 그 업계용으로 보면은 그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 또 초대를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취재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저 그런 인연 때문에 만났고 맞습니다. 저도 초대해 주신 위원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과정으로 있는 생겨서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회사 얘기 잠깐 하면 일단 저는 페이게이트 대표이고 또 핀텍스는 이사니까 페이게이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1년 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훨씬 한 서너 배 정도 기간 동안에 기자회견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또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던 활동들을 했던 회사이고요. 그게 씨가 뿌려져서 지금의 오늘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쁘게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게이트는 2000년, 99년, 98년에 이미 그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빅텍 서비스가 그 당시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결제를 하는 쪽을 처음에 모티브로 해서 회사가 창립이 됐고 지금 이 근래에는 결제 플러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금들을 송수신하고 있는 그 플랫폼이 우리만 쓸 것이 아니고 다른 테라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민족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승화돼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텍 포럼의 의장이 제가 된 거는 이제 타사보다 가장 많은 그 기간 동안 거의 9년 기간을 최초로는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를 대부분 쇄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좀 더 어떤 개선을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액티백스나 이런 부분들 플러그인 문제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드렸고 또 개선안에 대해서 제시를 또 했었어요. 이런 기술로 이렇게 개선하면 우리나라에도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큰 기업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작은 그런 로컬형 쇼핑몰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와서 쉽게 그런 서주행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주 2000년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거의 9년 10년간 꼼짝을 하지 않다가 작년도에 연말부터 핀텍 이야기가 나오고서부터는 금융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의 그 어떤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을 오늘 뵙게 되면서 드리고 싶은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면 일단 정책이 굉장히 일관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냥 하겠습니다, 육성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핀텍 스타트업들이나 핀텍 기업에는 도움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가 몇몇 기사에서 발언했듯이 지금처럼 실제 핀텍 기업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지를 이렇게 직접 대면하셔서 들어보시는 기회를 위원님 플러스 그다음에 금융당국 내지는 정책당국 정부에서 직접 들으셔야 포부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의 금융기관들이 가져야 될 금융수익이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미 한국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셋업이 돼서 그 알리페이가
한국 우리나라 서울 기주 서울 지역의 마을버스를 탈 때조차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게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택의 속성상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유저가 써주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편하시면 나는 한국이니까 중국 결제 안 쓰겠다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앞으로 수년 아주 가까운 1, 2년 이내에 호세 회사에다 말씀하셔서 저 이번 달 되면은 위엔하로에서 제 알리페이 계정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보통 예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도 많이 붙기 때문에 알리페이 계정에 넣어놓고요. 그걸로 제가 G마켓 가서 생활용품도 사고 쌀도 사고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날이 분명히 와버리고 아이들이 우리 원화나 실제 지폐들을 박물관에서만 보게 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날은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정책당국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시고 그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금융이나 우리의 인프라를 더 공고히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핀텍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진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대등한 그런 국가의 인프라, 금융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데 꼭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죠. 네네네. 발제를 한번 하시죠. 이 정도로. 우리 김기준이 하시고 저기. 네. 저는 퓨처플레이 CFO 신재은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금융권에서 한 10년 이상 일을 했고요. 또 저는 영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 기회로 이제 2013년도에 말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그때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 뭔가 영국에서는 핀테크가 우리나라보다는 한 4, 5년 조금 더 앞서니까 그런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뭔가 핀테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규제를 푸신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저희 퓨처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벤처 빌더라고 해서 창업 기업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핀테크 기업에 지금 2개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또 요새 보면은 여러 은행권들이 액셀러레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핀텍 기업을 창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은행권에 있어봤지만은 이 은행권 은행권하고 스타트업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문화도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플레이는 스타트업 업계에 있으니까 저희의 노하우와 저의 전문성을 이런 핀테크 센터들에게 은행권에 있는 핀테크 센터들에게 지원을 하고 서로가 뭔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은행권 핀테크 센터장들과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바클리 은행하고 텍스타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여러분 그 핀테크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더 이런 쪽에서 더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좀 막 섞여서 발제가 막 되시는 지금 우리 저 말고 의원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청문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전화를 갑자기 드렸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준 의원님은 무역학과입니까?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인가요? 경제학과 출신, 무역학과 네. 출신이신데 노동운동을 하셨고 지금 양천 여기서 지금 지역구를 하고 계신데 노동운동가이면서 또 금융전문가신데 오늘 꼭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요즘까지는 규제 여파를 여러분만 하셨는데 오늘 여기 모인 의원들이 좀 앞장서서 규제 파괴자 파괴자의 선봉에 저도 쓸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김기준 의원님 말씀과 인사. 예, 정말 젊은 사업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기운,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핀테크가 뭐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의 그 대응해야 될 꼭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 진짜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점 또는 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는 게 이게 야당 의원으로서 참 그중에서 우리 저 김상민 의원은 뭐 당을 넘어서 참 이제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우리 후배 의원이신데 오늘 갑자기 오늘 모임이 있으신데 여기 오셨는데 그 전에 한 20일까지는 안 되는데 김상민 의원 뭐 신혼 재미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제가 신혼이라서 요즘에 아침에 매우 피곤한데 아침 모임 오라고 하면 참 더 피곤함이 이제 갑자기 눈도 잘 안 떠졌습니다. 뭐 김영환 의원님이 어저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돈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돈하고 겹쳐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좀 돈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본과 기회와 권한의 독점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한의 이제 독점이 이루어진 게 또 규제인데 사실은 표현이 좀 천박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서 다시는 좀 조찬 모임 같은 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이제 뭐 이 말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제가 딱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닭살 돋았던 말이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미치도록 닭살이 돋고 저 가증스러운 인간들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한 3년을 지내보니까 야당에 존경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당에도 사실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과정들이 꼭 되시기를 저도 협력해서 돕도록 하고 의원님께 저를 자꾸만 민주당 행사에 부르시면 다음 20대 공천을 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런 시작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좀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정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있지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명함만 싹 받고 갈 수도 있사오니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너무 적개심을 갖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제가 하나씩 받았습니다. 네. 우리 이여진 비서는 이 핀테크 이 모임 앞으로 실무적으로 도와주실 우리 비서 이여진 비서 경제학 전공하셨고 우리 비서시고 우리 고이동 비서는 우리 막내 비서인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서장선 비서는 우리 당에 비서신데 지금 언제 출산 예정이? 두 번째? 누가 번째? 3개월, 6월 초, 6월이면 똑같은데 여러분 지금 와서 준비해 주셔. 그 저기는 김상민 하시죠. 네, 김상민 의원실에 비서신데 오셔. 저희 죄송한데 제가 녹화가 되는 줄 모르고 발언에 수위가 좀 새누리당 다 빼고 돈 들어간 거 다 빼고
그래서 하면 규제에 앞장설 겁니다. 또 우리 오진호 이사님 소개 이제 됐고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김범모 전문위원님 우리 당의 금융이 최고 전문가신데 저는 어제 부를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은데 우선 얘기를 좀 여는 뜻에서 우리 당이 지금 이 핀테크 내지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뭐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죠. 김용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간담회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어제 저녁 때 보좌진들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고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인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 2011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최근에 있었던 동양증권 사태 이런 이제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무슨 그러니까 현재의 규제를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일부 모르기도 하는데 대규모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집단 민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알면서도 5천만 원 미만만 보호되고 애무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 이상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본인 책임으로 자기가 뭐 한 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축은행 문제 터지면서 왜 난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 문제들에 있어서 그거 당연히 보호 안 된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기는 그 뭐 몰랐다는 거 또는 그게 뭐 이제 불안전 판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단 민원이 돼서 다가올 때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핀테크가 다양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도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관계되는 투자자나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도 자꾸 어떤 규제들이 이런 게 강화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금융 관련해서 뭐 피싱이 보이스 피싱이 뭐 해서 자꾸 어떤 그런 사고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이 걱정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대규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그 책임이 정치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출발을 그냥 무조건 해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뭐 법률 개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논의들이 길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을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나 여당 또는 야당 간의 그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좀 지혜들을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범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규제 완화도 좋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금융 소비자의 피해 내지는 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입장 좀 견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다시 우리 돌아가면서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핀테크 사업 지금 창업해서 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면 규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토론해 보십시다. 어제 김종용 우리 위원장 하신 말씀 가운데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선 IT 업체는 금융을 너무 모르고 또 금융하시는 분들은 또 IT를 너무 모르고 또 정부 내지는 정치권은 이거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어떻게 육성한다든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방법을 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인데 사실 핀테크가 뭔지 어렴풋하게만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실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감각을 서로 가지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이렇게 결정한다기보다는 모색하는 그리고 서로 배우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 우리 이효진 대표 한두 번 뵈서 알고 있지만 지금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그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청년 실업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 실업에 직면해 있는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취업하고 하나는 창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취업의 길이 너무 문이 좁고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의 창업을 어떻게 뭐라고 할까 촉발한다고 할까 창업 의식을 좀 북돋는다고 할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창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실패, 이 좌절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패자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창업 생태계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포럼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가장 선진적이라고 할까 도전적인 지금 창업 그 집단이 지금 핀테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국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서 너무 좋고 오늘 좋은 말씀들 들려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뿌리를 뽑는 형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도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하고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좀 끊어서 하셔서 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핀텍의 뭐냐, 실체가 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분야가 이제 P2P 랜딩인데, 국내에서 만약에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 작년부의 현금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고 신용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통장 내역을 봐서 3, 4일 정도 프로세스를 거쳐서 신용도를 평가하면 대출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느 정도 이율에 언제까지 빌려주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돈이 대출이 되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해야 했던 건 재직증명서를 띄워야 하고 소득 영수증을 띄워야 되고 은행을 2번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3, 4일이 걸리고요. 실제로 지금 나스닥에 5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IPO가 작년 말에 된 랜딩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 가치는 9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대출을 하냐면 사용자가 그냥 집에 앉아서 자기 PC에서 대출을 하는데 회원가입하는데 딱 3분 걸리고요.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대출은 바로 다음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 사용자의 집에서 이미 다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 간편하고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 이슈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국내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런 P2P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용평가 엔진이라는 기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을 직접하기 위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P2P 랜딩 산업을 하기 위한 뭐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뭐 유사수신 행위라든가 채권자 보호 이슈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P2P 랜딩 업체 대표님이시니까 아마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로 간편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말해주세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P2P 랜딩이 그 신용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담보 기반입니다. 그 이효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 보호,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도 이제 투자자가 원금 손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냐면 저희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그 수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신이 안 되니까 이제 페이게이트 같이 이제 결제예금 대취업 이제 등록을 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그 중개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신행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대부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대부업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이제 여신행위를 하거나 또는 여신 중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대부업을 등록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업을 등록하는 순간 회사 이름에 대부라는 글자가 붙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P2P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그 접속을 했는데 대부라는 그 글자를 그 홈페이지에 표기를 해야 되다 보니 이게 대부업체인지 아니면 P2P 대출업체인지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신 쪽에는 이제 뭐 크게 손보지는 않아도 그런 어떤 명칭 부분이라든지 뭐 P2P 대출업을 새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서 좀 P2P 그 랜딩 업체들이 좀 서비스하기 좀 좋은 구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신 문제도 뭐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지분형에 가깝지 대출형은 제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신도 기존의 은행 사업자와 좀 제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은행 사업자가 굳이 그 P2P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 수신을 해줄 뭐 이유가 뭐 딱히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결제대금 그 지역 이제 이런 인가를 받은 회사들과 제휴를 하는데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2P 그 회사 대출 회사하고 네. 대부업하고는 어떻게? 대부업은 자체적으로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P2P 대출은 자체적인 대출 행위보다는 원래 이제 대출자와 그 투자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국내법상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여신을 먼저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원금하고 이익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익명조합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 수익을 배분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선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크라우드 펀딩법에는 그 저기 대출은 없어요? 지분이 뭐 그거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P2P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피어 투 피어라고 이제 개인 간 대출을 P2P. 네네.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웹사이트 통해서 대출자와 대부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양태영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이야기랑 같이 하지 않으셨지만 한국에서 P2P 대출을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한 곳은 머니옵션이라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탑펀딩이라는 곳인데요. 그 말씀하신 규제 이슈 때문에 사실은 두 회사가 서로 다른 모델을 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리금 수취권, 대부업을 등록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하는 것은 머니옵션의 사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회사, 탑펀딩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대부업 등록이 없이 P2P 랜딩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은행들
혹은 저축은행들, 혹은 증권, 보험사들 이런 이제 금융권과 협업이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형태의 모델도 가능한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제휴나 제조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임종규 위원장님께서 또 청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발언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은행권에서 듣는 얘기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핀테크 지원 빨리 못 나서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지원센터 만들면은 거기에 다 참여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개별 은행들이 다 각각 어떤 프로그램이나 센터 만들었다가 혹시 또 그러면 어떡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고들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주시는 역할을 또 국회에서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핀테크 아까 P2P 이런 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브라인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기존의 은행들은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좀 일으키고 새로운 은행 서비스로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이게 기존의 은행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걸로 갖고 있는 위기의감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어제 일부 의원들이 핀테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와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기존 은행이나 기존의 그런 금융과 핀테크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대적 또는 갈등 관계가 될 수 있나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외 P2P 제가 이제 P2P 업체는 아닌데 해외 P2P 업체를 보면은 굉장히 특정 세그멘트에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만 해주는 P2P 업체도 있고요. 자영업을 하는 업체는 P2P 대출을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특정 집단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P2P의 경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을 해줄 사람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유니버셜하게 자금을 지급하는 어떤 지급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사실 지금은 좀 매출이 낮고 안 좋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업체여서 대출을 실행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는 경우가 은행권에서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신용도를 우리는 자영업만 그냥 한다 대출을 그러면은 네이버 결정 평가라든가 리뷰라든가 이런 거 여기는 참 잘 될 것 같은 업체다라고 평가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사실은 파고들지 못하는 니치 마켓을 더 잘 파고드는 게 P2P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행처럼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업무를 다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세그먼트에서 은행에 소외되어 있던 영역을 훨씬 더 대손평가를 잘하자는 거고 물론 이게 크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여기 상승 관계를 공존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영국의 산탄데 은행하고 산탄데 스페인 은행이죠.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하고 펀딩 서클이라는 P2P 랜딩 업체예요. 펀딩 서클은 영국에서 중소기업에게 이 P2P 랜딩을 하고 있는데 산탄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거절당할 대출에 대해서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산탄데는 워낙 큰 은행이고 우수한 기업만을 상대로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이 대출에 대해서. 그럼 여기 펀딩 서클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펀딩 서클 너네 중소기업만 대출을 해봤지 신용평가를 많이 해봤잖아. 얘네들 한번 심사를 해봐. 이걸 넘겨줘요. 그 대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겠어요. 하면은 이거 같이 대출해 줄래요? 하면은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산탄데 자체도 자기 자본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공정 관계고 그러면 산탄데는 뭐가 이익이냐? 여기서 중소기업이 이제 여기서 산탄데에서 펀딩 서클로 토스가 돼서 대출이 나갔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딩 서클은 풀 은행 서비스를 못하니까 그럼 부수적인 서비스는 산탄데에서 가서 받아라. 그럼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는 구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하나는 자금의 공급처로서 P2P 렌딩 업체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새롭게 확장하거나 혹은 자기 기존 비즈니스의 고객을 새로 확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P2P 업체들이랑 많이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빨리 이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자금 공급 업체로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저 이승원 대표님이 이제 랜딩 클럽 같은 회사, 랜딩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실적이 한마디로 가실까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꼭 해하고 있어야겠다. IPO를 이제 최근에 했는데 그 IPO 직전까지 실적이 굉장히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그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 혹은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이러한 P2P 대출 시장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자금의 조달 기능을 일부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그러한 실제 투자자 자금을 직접 주는 하나의 그 사람은 퍼스널은 아니지만 피어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자금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P2P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줄게 투자해 하고 한 8%의 이율을 투자를 받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는 대출을 막 시행해서 이렇게 퍼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신용평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 돈을 받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근데 돈을 받을 때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티튜트에서 받는 거죠. 뭐 산탄데 은행에서 대량으로 그냥 자금을 이제 받아서 대출을 시행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할만한 모델이기도 하고 근데 은행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이걸 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이제 은행연합회에 있는 재단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그 가계대출 이슈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제 사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이제 진짜 이거는 약간 진짜 무슨 시스템적인 그런 수준의 리스크가 되는 거는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1,100조 가까이 되고 1월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담보대출, 주택담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저리에 대한 대안을 이제 내시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저희는 제가 이걸 보는 거는 P2P 대출이 시장의 어떤 그 작동 방식을 활용해서 그런 대출 시장에 신용대출 시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P2P 업체들이 기존의 다른 수많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4금융 사고까지 다 함께 경쟁하는 대출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자율을 어느 정도 낮게 가져가는 그 부분을 사실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 전체에서의 그 이자율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사인 간의 거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 해가지고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핀테크라는 쪽에서 사인 간에 서로 동거래했었던 거를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핀테크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뭐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모바일에서 아주 신속하고 간단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장인 거잖아요. 시장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사실 큰 게 여기서 금융사고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실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전환이 되면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야말로 지하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것이 이제 양성화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여기서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사고의 대출에 대한 이 방안에 대해서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한 400개 정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또 선진국에서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쭉 떨어져서 뭐 한 20개, 뭐 40개 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있는 이유가 있고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적으로 이거 뭐야 우리 심재훈 우리 CF님을 보니까 뭐 돈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저희 미국에서 투자 받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사례를 갖고 딱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자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대부업이요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게 대부업이 잘 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또 기존에 있는 제1금융권하고의 관계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게 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로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요 기술적인 면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기술적인 건 이해가 금방 가는데 나머지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은 여기 사업을 하시고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지금 우리 김상민 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핀테크, 뭐 P2P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옮기는 측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제가 뭐 무슨 개모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인 간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돈을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모으기도 하고 또 지금 이 랜딩 관련된 그 P2P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그거 말고도 지금 결제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질문. 네, 일단은 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P2P 업체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얼마나 이 그 신용평가 정보를 잘 분석해서 이 리스크를 줄이느냐잖아요. 리스크가 0인 대출 사업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이 리스크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가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P2P 업체를 심사를 하거나 뭐 규제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사실 전 투자자 입장에서 대학생이 뭐 무슨 학부 졸업하고 나와서 저 P2P 업체 할래요 하는 건 정말 반대예요. 왜냐하면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 리스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다 이율 어떻게 매기는지 알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만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영국에서도 키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P2P 랜딩 업체 조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조파? ZOPA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벌어들인 그 P2P 중개를 하면서 벌어들인 그 수익의 일부분을 세이프티 넷으로 다 따로 에스크로를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제까지 자기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후에 뭐 대출을 해서 비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배상해줘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손실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펀딩 서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업 심사를 자기네들이 한 데이터를 주고 고르게 해요. 고르게 하는데 어떤 기업은 뭐 리스크가 크니까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대출 수익률이 높기도 하겠죠. 뭐 10% 이자를 준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손해충 디폴트 레이트 는 뭐 4% 5%이니까 만약에 우리의 알고리즘을 써서 너의 투자를 분산시켜라.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가 A부터 뭐 Z까지 있는데 하나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측정한 알고리즘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 너의 손실은 이만큼이고 너의 이익률은 이만큼이어서 넷 투자율은 얼마이다 라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서제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대출을 하는 그 중개업체 상에서 아예 손실률이 없게 하는 거는 굉장히 unrealistic한 시나리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장 그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조금 그 업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실률을 이런 세이프티 넷이 있는가 없는가, 세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 리스크에 대해서 워닝을 해주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해야 될 그 금융 소비자 보험 문제 뭐 그런 거니까 그까지만 무슨 얘기하고 우리 이제 이효진 대표 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를 사실 하시잖아요. 다른 쪽은 이제 보안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P2P 랜딩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신 거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이슈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이해가 많이 됩니다. 저축을 한 상태라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여기에 맞는 안전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P2P 랜딩이 저희가 완전 생소한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전통적인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화 양성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욱이 개는 세금도 안 내요. 저희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뭐 강남 기존개는 정말 몇 천억씩 운용하거든요. 지금도 네, 하고 지금도. 예. 계약인데. 그분들은 이제 입사 주신 뭐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저희는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개념은 같은데 온라인만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하다. 저희한테 맞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자 소득세랑 채권에 대한 그 소득세는 15.4%인데 이제 저희 P2P 랜딩을 하게 되면 27.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서 소득세법에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높다. 이건 좀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지금 한국에다 많은 자본금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체를 일본 현지에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 진출하기 전에 저를 만나서 자기들이 진출을 할 건데 저희가 수년 전에도 핀테이크로서의 이런 IT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뭔가 하는 걸 제안을 해서 갔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자기들은 이미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대륙에다가 키오스크를 쫙 깔아서 몇몇 센터에서 그냥 키오스크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의 얼굴하고 옷차림만 보고 그 순간에 자기들은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다음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수에 대한 뭐 방법도 노하우가 있어서 자기들은 전체 돈을 빌려준 거에 2% 이내만 손실을 보고 98%는 다 거두더라고요. 근데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추심하러 가서 그 집에 주인이 없고 강아지만 있으면 강아지 귀에다가 의자와 원금을 갚으십시오 하고서 스태프를 찍어놓고 온다고 그런 예지를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저희를 간거 하나예요. 정말 비싸고 저는 하고 안 믿고 왔는데 그분들은 도 제안하는 건 자기들의 노하우를 IT 기업에게 같이 믹스를 해서 이것을 더 핏대고로 승화시킬 거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지난 요번 주 초에도 기업은행에 본점에 가서 이미 우리는 서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보자 막 이런 이미 10년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딱 본점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도 대화가 끝날 쯤에는 서로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 우리 보호하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금융 이런 거 P2P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IT 내지는 또 결제 방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영역이 많죠. 그죠?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임 가면 제일 처음 질문 받는 게 그럼 핀테크하고 스마트 금융이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스마트 금융. 왜냐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나라 스마트 금융을 이용해서 IT 기술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핀테크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 이미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IT 기술 이용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스마트 금융은 제도권 내 규제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스마트 금융이고, 근데 핀테크는 유저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싶은데 왠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은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결제 저희가 하는 결제 서비스, 또 P2P 오늘 얘기 나온 대출 서비스, 그다음에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외환송금 이런 게 핀테크의 분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급결제 쪽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가 작년도부터 엄청나게 성장이 일면서 몇 조 단위가 지금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접 구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가 참 간편한데 우리나라는 결제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결제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좀 틀린 게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보면 19조 1항에 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자 본인임을 매번 확인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 해외는 그 조항이 민간 규제입니다. 그 고액의 상품을 파는 사람은 민간 자율적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거고, 싼 상품을 팔 땐 본인 확인 안 하고 결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사후에 체크하는 그런 루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장법 19조 1항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물티슈를 온라인으로 사는데 인감증명서인 공인증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SMS로 본인이 맞다라는 증명을 매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민간 영역으로 좀 넘겨야 되는 규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이 약간 수정이 된다고 하면 결제 분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나마 규제 이슈가 제일 완화됐고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핀테크 얘기는 자꾸 지급결제 얘기만 주로 사례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금융위원회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네거티브 기술을 전환하겠다라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 회의나 저희 같은 데서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 첫 번째 놀리고요.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부터 뭐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것까지 안 되는 거 없다가 두 번째 놀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편리한 카드하고 IT만 결합하면 이상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에 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앞선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만 좀 노력을 하면 분명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2P가 진행되면 은행의 서비스가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듯이, 예를 들면 그런 지불 결제 방식이 그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무슨 카드 만드는 회사도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호수 만드는 회사들도 다 몰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네. 어디가 영향을 많이 하냐면요. 인터넷상의 결제를 하게 되면 본인 확인을 아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 본인 확인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카드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결제 건수마다 43원 정도의 피를 줘서 이 자회사가 비상장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알짜 회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본인 확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회사들이 저희 같은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 충돌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핀테크 얘기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가 편리해진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맞는다. 그것 때문에 이게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우려는 일자리 측면에서 이게 좀 창출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 아직은 없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이 됐지만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정치권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해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지금 엔젤 투자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소액 다수의 투자자들을 쉽게 모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먹고 튀면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가 실제로 사회 문제가 돼버리면 그건 다 정치권의 몫으로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담들,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그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우리 고태현 변호사 뭐 생각 없어요? 아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제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핀테크에 대해서 무엇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는 많은데, 항상 얘기하듯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와 무엇을 더 강론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옆에 이제 잘 아시는 성재훈 기자가 이미 4년 전에 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썼던 그 책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논의는 이미 10수년 전에 우리나라 인터넷 이카머스가 등장할 때부터 다른 산업에서 다 진행됐던 거죠. 예를 들어 언론 같은 경우 지금 이미 다 네이버나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전속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점유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토종 산업을 지켜내고 일자리를 지켜낸 것이죠.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음악 산업 같은 경우 디지털의 공습에 아니면 소리바다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음반 산업 다 망해버렸잖아요. 신나라 레코드, 타워 레코드, 지구 레코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서 책이 지금 이제 전자책의 공습이 또 도서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메이저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했고 어렵게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아이패드 들고 있지만 이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로 혁명된 이제 모바일 혁명, 개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단말기 하나 때문에 모든 산업이 지금 무너져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금융산업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기술을 무기로 한 서비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SNS 아시는 토종 SNS의 대표격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실상 망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다 해외 서비스들인데요. 우리나라 다음 카페보다 네이버 카페보다 지금 다 페이스북 쓰거나 그나마 이제 카카오에서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는 덕분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로 또 역시 좀 지켜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으로 시작된 그 혁명을 우리는 2년 반 정도 늦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텔레콤 회사들과 제조 메이커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어떤 이 산업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진입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년 반의 경험이 늦은 덕분에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핀테크가 마찬가지인데요. 왜 해야 되냐면 글로벌 금융 서비스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부 아까 말한 인허가 산업이라는 국내 산업의 시각으로 보면은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기존의 소비자 보호나 기타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투자해놓은 그 많은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밖으로 싸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해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버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만약에 좀 더 보급이 된다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랜딩 클럽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결제를 해버리고 빵을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의 부분이 좀 길고 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 저기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이런 시각이 있을 때다. 어제 우리 전화 대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화지만
이 금융민주화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동안 이제 은행, 대부업체, 뭐 저축은행 이런 쪽이 갖고 있던 진입장벽을 이용해서 독점하고 있었던 그 시장을 뭔가 뭔가 다변화한다고 할까, 또 뭐 새롭게 재편한다고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금융민주화라는 측면, 뭐 정치민주화, 뭐 경제민주화 이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적극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핀테크.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 김기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일자리가 이게 느느냐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느느냐 주느냐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을 수 있는 거냐 이게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뭐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가 뭐 이미 진행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기서 무슨 이제 핀테크는 하지 말자든지 우리 뭐 수입한다 이게 불가능한 아까 얘기한 글로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부사한 용어는 혁신과 변화를 타고 가면서 일단은 타고 가야 된다. 타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변화는 이게 오르냐 안 오르냐를 떠나서 이거 MP3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지금 인터넷, 컴퓨터, TV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안에서 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이게 뭐 소비자 보호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방기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우리는 같이 타고 가면서 부작용들을 극복하고 최소화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무식한 가운데 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예, 저제그 음반 시장 얘기를 아까 이제 부회장님 해주셨는데 음반 시장이 우리 지금 뭐 그 YG나 SM 엔터테인먼트나 지금 K-팝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뭐 중국에서도 그 중국이 이제 뭐 C-팝 이런 게 다 K-팝에 다 눌려가지고 한국을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지금 우리 관광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K-팝인데 K-팝이 뜨게 된 이제 월결을 보면 우리가 음반 산업의 붕괴가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최초로 그 P2P, 그러니까 P2P가 아니죠. 그러니까 P2P 원래 음반은 많았었고 처음으로 그 CD가 아니라 MP3로 올린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2002년에 처음으로 그 자기 이제 앨범 CD를 안 내고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한 가수가 있어요. 조피디와 비슷한. 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싸이거든요, 사실. 싸이가 자기 전 앨범을 CD로 안 내고 처음으로 그 이렇게 P2P 파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 네, 근데 그 싸이가 이제 다 올리고 그때 쫙 퍼졌죠. 자기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 올리고 이제 뭐 공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을 올렸는데 그 싸이가 군대 2번 갔다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2002년입니다. 이게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지금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싸이가 2002년에 올리고 그게 그 재능이 있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싸이가 그 YG라는 아주 그 시스템화된 그런 K-팝과 만나가지고 아주 강한 스타일이 나왔고 그게 또 유튜브를 타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된 한국 K-팝을 보면은 음반 시장의 붕괴. 왜냐면 음반 시장 완전 뭐 동화 뭐 우리 옛날에 90년대 굉장히 많았잖아요. 레이블 있었고 싹 망했어요. 그게 망한 게 2000년, 2002년 그 시기에 우리가 막 인터넷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 그때는 PC 베이스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음반 시장 완전 붕괴가 된 다음에 완전 시장이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딱 꺾입니다. 꺾이고 그 싹이 튼 게 이제 그 우리 음반 시장이죠. 완전히 그 음악 MP3로 막 다 만들고 그래서 지금 K-팝이 나오고 지금 음반 시장은 우리 그 예전 규모 한 2-3배 이상 더 큽니다. 그 기존에 보호받았던 산업, 그 CD 저작권 중심에 그때는 뭐 완전히 붕괴됐었죠. 그게.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훨씬 크고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그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이 오프라인 즉 CD나 뭐 이런 매출을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2011년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미 2006년에 그때 2006년에 처음 나온 게 멜론입니다. 멜론 2006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음원으로 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산업이 엄청나게 너무 커졌죠. 그리고 미국, 일본도 영국도 2011년, 2010년에 이제 디지털 음원이 그 오프라인 음원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거기서 자생적으로 커져서 4년 후에 멜론이라는 게 나왔고 또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지금 우리 또 어마어마한 또 파생 산업 또 그 K-팝 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엄청나게 커졌죠. 우리가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산업이 지금 나왔던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부 변호사님이 이 음반 시장의 디스럽션 또 도서 시장 또 미디어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네이버 같은 애들이 나왔고 지금 금융 산업인데 금융 산업이 그런 그 디스럽션 그 파괴의 그런 앞두고 좀 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금융 산업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고 왜 이렇게 막고 있느냐? 왜냐면 굉장히 고비용 구조고 브랜치가 굉장히 많고 유지해야 될 고용 은행 너무 많잖아요. 노조도 굉장히 세고 또 이렇게 지점들도 굉장히 고비용 구조의 은행이기 때문에 이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좀 핀테크니 무슨 어떤 외국이 다 막아야 되거든요. 뭐 노조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또 뭉쳐 있죠. 노조 그다음에 은행 금융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뭐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면은 제일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 제일 사실 은행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 제일 똑똑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돈만 왔다 갔다 하면 사고만 안 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카운터에 있는 여 직원분들이 제일 똑똑해요. 사실 그 뒤에는 과장, 그 뒤에 있는 뭐 국장분들이 제일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일 좀 앞에 카운터에 있는 좀 분들이 자르고 조금 이따. 김민준이 지금 저 노조를 대표해서 한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게 큰 이 고부형 구조 관치금융 지금 은행이 뭐 국민이 다 관치금융 아닙니까? 이런 금융 구조 안에서 지금 핀테크 어떠한 지금 우리가 얘기 나와도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좀 안타까운 게 핀테크가 P2P 대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도 금융 보안도 핀테크 회사고 그다음에 미국에 보면은 민트라고 지금 뭐 인수됐지만 자산 관리하는 회사도 핀테크 회사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P2P 대출 안에서도 이제 세컨마트가 굉장히 많듯이 전체 핀테크 시장도 뭐 엄청난데 이게 다 고비용 구조의 은행 안에서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엑센추어 자료를 보면요, 2020년까지 전 세계 2020년까지 지금 4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뱅킹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뭐 보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규모가 3분의 2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또 다른 뭐 다양한 핀테크 회사, 소위 말하는 핀테크 회사로 크고 있고 이게 또 다른 큰 산업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안에 있는 보호를 하면서 창출하려면은 좀 힘들고 지금 뭐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생겨나면 엄청난 산업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음반 산업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음반 산업을 보듯이 이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또 다른 가능성이 나오고 또 다른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물론 법과 관련돼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이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은 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원칙적인 얘기인데 아까 왜라는 부분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강론으로 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길게 좀 반론 좀 해보세요. 네, 반론이라기보다 고비용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어차피 노동자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주주 몫으로 갑니다. 한국의 은행들의 대부분 외국 자본이 주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 이제 시스템의 문제지 그게 딱 그것만 봐가지고 이건 고비용이니까 나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많은 급여자들이 노동자들이 그걸 받으면 국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은행원들이 고비용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저축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다들 사교육비로 쓰고 뭐하고 뭐 이런 식에서 다 이제 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사회적인 있다. 관점이 아니라 철학적인 그러나 철학적인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노조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핀테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완전히 큰 흐름으로 오는데 아까 그 음원에 대해서도 음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셨듯이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러다이크 운동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듯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해결 과제 중에 하나죠. 노조도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용해야 될 건 무엇이고 또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경영에 자극을 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노조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통신 뭐 과학기술의 변화가 일자리하고 그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여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또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고유 효율만 따져가다가 주주도 가져가지만 또 일자리 없어지니까 이게 또 사회적인 부담으로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이걸 이 속에서 좋기는 이럴 때 얼버무리는 얘기가 이 파괴하지 말고 상생하자. 이게 지금 가능한지는 앞으로 우리 좀더 하면서 저도 죄송한데 지금 제일 그 우리나라의 제일 불량 기업들이 보면 지금 은행들이 제일 그 이렇게 불량 국가듯이 제일 골치 아픈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주는 기업이 어디가 있나 생각해 보면 금융회사들이에요. 왜냐면 그 뭐 금융 뭐 은행 뭐 카드사 마찬가지고 뭐 정보유출 때문에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또 뭐 그 어디 뭐 결제하려면 또 스트레스 주고 또 뭐 페이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주고 사고도 엄청나고 지금 국민들한테 제일 스트레스가 그 금융사들 금융 또 망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해외 진출한다고 얘는 기억나시죠? 뭐 우리은행 또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한다고 뭐 저기 마찬가지죠. 뭐 다 그것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금융사하고 17년간 일한 저희 입장에서 금융사들이 다 얘기하는 똑같은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결제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스트레스 주게 하고 한 거는 금감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 우리는 보안성 심의를 받기 때문에 뭐 제3자 보안밖에 받을 이유가 없었고 금감원에서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고 인증 방법도 우리만 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인증에 대한 권한을 나눠줄 수가 없다. 또 은행도 금감원에서 다 금감원에서요. 그래서 김민희 의원님 말씀. 결국 금감원에서 시키는 대로 저도 연결해서 그게 말씀을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노동 인권에 우리 산업 일자리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지금 금감원의 금융의 규제로 외국 금융회사들의 침략을 막아낸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금융 산업만큼 외국 그 회사들이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 당국이 이제 외세 침입을 막아내 왔던 거예요. 그 반대국가 반대국가에서 스마트 금융으로 가는데도 점포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자리를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힘으로. 문제는 근데 이 핀테크 흐름 때문에 금융 공급자들을 이용자들이 국경을 너무 선택할 수 있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금융사는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예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질문이 제가 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까요? 와, 9시가 된 줄 몰랐네요, 진짜. 이런 의미를 동참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몇 가지 의견을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잘했는지 이게 그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네이버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안 망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글 때문에 안 망한 거라고. 세종자한테 잘하셔야 된다고. 네이버는 만약에 폐쇄적인 우리가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으면 구글한테 그냥 끝났다고. 그들이 우쭐하더니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폐쇄적인 언어를 네. 독창적인 언어.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기 촬영은 폐기해 주시고. 폐기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하신 걸 딱 들으면서 이건 폐기가 되겠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쪽 관점에서 좀 그때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꼭 들었거든요.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해요, 지금 은행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시대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매우 다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음원에는 투자자의 보호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좀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맥락을 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계속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뭘 잘했는데 너희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데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핀테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대안을 우리가 내세워야지 나머지가 진행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선행된 얘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국가에서 뭘 우리가 이 거대한 거스릴 수 없는 산업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저는 우리 의원님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투자자 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게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는 그룹도 지금 잘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그룹 때문에 대형 사고가 지금 카드 유출부터 다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화해제 네, 경영제일. 경영제일. 왜냐하면 경영제일이 대부업이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제1금융권이 어떤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내 돈이 아니니까요. 다 또 거래 받아서 또 투자 받아서 내가 또 하다 보니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출할 때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자 비율이.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현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나서 핀테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핀테크에 대한 이해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를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핀테크를 쉽게 얘기하면 사인 간의 거래에 폭넓은 장과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기술로. 이걸 하는 거죠. 두 번째, 요즘 미팅 사이트가 있듯이 이 금전 사이트인 거죠. 서로 간에. 그거 한다. 간단해요. 두 번째, 대부업을 통해 이루어진 그동안의 고금리에 대한 것이 저금리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그리고 개모임에서 기타 등등 이루어졌던 불안정한 그런 금융거래가 아주 안정하게 먹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서민과 약자를 위한 따뜻하고 행복한 선진금융.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참 어울리는 유머라고. 이 세 가지 정도가 설명이 되면 이거 좋은 거네 라는 인식의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동시에 이제 나머지 첫 번째 얘기했었던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경영자에 대한 노동 문제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진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의 답이고,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과연 개인 그 사이트 운영을 여러 가지 할 때 수많은 말씀하신 건 기술적인 얘기죠. 그거는 그런 관련 신용 정보를 평가하는 데서 일해본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미국에 제가 모르니까 핀테크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400개 이상 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온 사례에 대한 분석이 좀 우리 의장님이나 또 안에서 좀 정확하게 사례로 대화해서 설득력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SC가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를 좀 한 자료가 있는데 따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핀테크에 대한 거를 다 전반적으로 여기다가 털어놓고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장소도 시간도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계속 오늘 이제 얘기를 여는 걸로 하고, 제가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좀 유익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도 좀 이거에 관계되는 분이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은행 쪽에도 좀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지속적이면 더 좋겠지만 한 번 더 모임을 갖고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해가면 어떨까. 요거는 저는
심부름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을 판을 벌리는 일은 제가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핀테크 협회 박수영 대표가 그 모임에 다 네. 거기서 그런 평가가 나오시면은 한번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금감원에 이쪽에 그 핀테크 관련된 주무하는 분을 오시도록 하고 또 은행 쪽에서도 그런 분들 섭외해 주시면 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논의를 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한 있습니다. 가지만 더 건의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가장 전문성 결여의 가장 핵심이 잦은 인사 이동입니다.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담당했던 전자금융 관련해서 뭐 특정인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 바뀌셨습니다. 다 바뀌셨다. 정기 인사로. 마치 우리가 이제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쪽 파트너 매년 바뀌고 저쪽 10년째 나오는 문제인데 이 핀테크 혁명이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공무원들이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또 금융위 쪽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밖에서 핀테크 모임 갖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선 우리 다음에 한 번 더 모이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 모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김상민 의원이 안 떠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모임에 무슨 대변인 같은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박수 한번 쳐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요 10층에 제 방에 제 개인 방송국 시차를 한 10분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들려서 시간 되시면 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